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르노 조에입니다. 조에는 르노의 주력 전기차고 유럽에서도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 중 하나죠. 특히 본국인 프랑스에서는 2013년부터 계속 판매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조에는 2012년에 공개가 됐고요. 최근에 국내 출시된 차는 작년에 데뷔한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조에는 데뷔 이후에 꾸준하게 상품성이 개선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전기 모터가 계속 개선이 됐어요. 특히 작년에 데뷔한 부분 변경 모델은 데뷔 이후에 가장 개선의 폭이 큰데 배터리 용량도 54로 커졌고요. 이에 따라서 주행거리도 늘어났죠. 국내 기준으로 하면은 한 번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309km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내장재도 좀 더 좋아졌습니다. 국내에서 트림은 젠과 인텐스 에코, 인텐스 세 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인텐스 에코입니다. 조의 외장 디자인은 클리오와 좀 비슷합니다. 실제로 차체 사이즈도 비슷하고요. 보통 외장 디자인에서 전기차 하면은 좀 티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조에는 전면의 그 디테일을 보면은 그 전기차라는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일반 내연기관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그 차체의 비율에서 보면은 좀 차이가 있어요. 특히 옆에서 보면은 비슷한 사이즈의 내연기관 차들에 비하면은 그 보닛이 꽤 짧은 편입니다. 전면의 디테일을 보면은 여러 군데서 좀 신경을 쓴 티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주간등 같은 경우도 보통 일반적인 차들의 그런 면적에 비해서 꽤 넓어요. 헤드램프 전체를 저 주간등이 다 감싸고 있죠. 반면에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좀 안쪽에 위치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쪽의 디테일을 보면은 뭔가 이거보다는 좀 더 큰 차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조의 차체 사이즈는 신형 클리오와 거의 비슷하고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볼트 EV 또는 208 전기차와 비교해 보면은 이 차들보다는 약간 좀 크거나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트와 비교해 보면은 그 전반적인 차체 사이즈는 조금씩 작아요. 그리고 이 208과 비교하면은 전장은 더 길지만 전폭은 더 좁고요. 전고는 좀 더 높습니다. 휠베이스는 좀 더 길고요. 그래서 경쟁 모델과 비교해 보면은 이 차의 전고는 좀 높은 편에 속하죠. 전면은 좀 디테일이 많았지만 이 후면은 상대적으로 좀 깔끔한 모습이에요. 특히 범퍼 하단 쪽의 디자인이 좀 굉장히 단순해서 트렁크 해치부터 그 범퍼까지 뭔가 좀 여백의 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테일램프에는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방향지시등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후면에서는 저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좀 특징적인데, 전체 형상이 그 르노 로고를 약간 좀 돌려놓은 것 같죠. 그리고 저 테일램프가 점등이 되지 않았을 때도 그 디테일들이 꽤 멋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크로스 클라이밍, 사이즈는 19에 55와 16입니다. 확실히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타이어를 좀 얇은 걸 썼죠. 예, 조의 실내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캡처나 신형 클리오와 비슷합니다. 특히 모니터부터 그 아래쪽 기어 레버까지 쪽의 디자인은 최근에 국내 출시된 캡처와 많이 비슷하죠. 조에는 작년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내장재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기존에 조에를 본 적이 없어갖고 비교는 못하겠지만 생각보다는 전반적인 내장재가 괜찮아요. 유럽의 소형차는 대체로 그 내장재가 딱딱한 경우, 특히 플라스틱을 많이 보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에 제공된 이런 우레탄이 좀 꽤 부드럽습니다. 계기판 위쪽을 손으로 눌러보면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넓은 대시보드인데, 차 사이즈 생각을 하면은 모니터부터 저 윈드실드까지의 그 거리가 꽤 넓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전방 시야를 좋게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저 와이퍼가 꽤 멀리 보이죠. 내연기관과 달리 엔진이 없다 보니까 그 차의 비율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도 더 넓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와 도어트림 시트 중간에는 이렇게 어두운 색의 직물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직물이 만졌을 때의 느낌이 아주 부드럽거나 고급스러운 건 아닌데, 최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싼 티는 안 나거든요. 실제로 만졌을 때의 촉감도 괜찮아요. 약간 좀 까칠까칠한 그런 느낌이에요. 모니터는 9.3인치 세로형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요거는 캡처와 거의 비슷해 보이죠. 실제로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나 그래픽 디자인도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여기서 보이는 그림을 클릭을 하면은 해당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SM6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비하면은 인터페이스가 좋아지긴 했지만 뭔가 그 메뉴들이 좀 이렇게 분산된 느낌은 있어요. 이 홈 화면에서 페이지를 넘겨서 주행 모듈 시스템, 예를 들어 차선이나 이 차선 이탈 방지 같은 경우도 진동색이나 경고를 총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시스템 없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60km 이상에서 활성화가 되고요. 전기차라서 이 메뉴로 들어가면은 급속 충전과 대기후 충전, 프로그램, 이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편집을 누르면은 대기후 충전 이 시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주행 보조 시스템과 요거 아까 메뉴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 그리고 차량 구성에서는 방향지시 등의 볼륨 설정, 저중고 3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액세스에서는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확실히
좀 소형급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편의 장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분할로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카메라 화면은 이 밑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나오고 위쪽에는 그래픽으로 보여주죠. 앞뒤 센서로. 후방 카메라가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화면의 면적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화질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좀 뿌옇죠. 그리고 여기를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이 카메라를 누르면은 이제 여기서 명암이라든가 밝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열선 시트와 에코 모드 버튼, 비상등, 주차 보조 등의 버튼이 모여 있는데, 여기가 이 버튼이 비어 있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계기판과 함께 실내에서 가장 디자인이 좋은 부분이 이 공조장치가 아닌가 싶어요. 이 공조장치 다이얼들이 예쁘기도 한데 조작감 자체가 좋아요. 보통 독일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리면은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리는 거의 없고요. 반면에 돌렸을 때 그 느낌이 좀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조장치의 디자인이나 조작감은 꽤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각 이 화면도 꽤 크죠. 그래서 눈에 잘 들어옵니다. 위치는 나도. 공조장치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캡처 시승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눈으로 보기에는 용량이 좀 커 보이는데, 막상 이렇게 핸드폰 수납을 하려면은, 제가 이제 노트 10 플러스인데 이렇게 딱 대각선으로 넣어야 돼요. 반면에 이 센터패시야, 이게 그 위치 자체가 좀 높아요. 그래서 눈에 좀 잘 들어오고요. 이 안쪽에는 옥스와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12V고요. 전자식 기어 레버는 캡처와 거의 같은 디자인이고요. 조작법도 비슷합니다. R&D는 이렇게 위아래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고요. 반면에 이 차는 P가 없어요. 파킹. 보통 대부분의 차는 파킹 있잖아요. 이 차는 파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차 또는 주차할 때 지금처럼 N에 놓고 발을 떼면은 자동으로 주차 브레이크가 걸리고요. 이거는 예전에 푸조 MCP와 좀 비슷하죠. 그리고 D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하나 더 내리면은 B, 회생제동 모드가 되고요. 무선 충전 패드는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올려만 놓으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이 되고요. 다른 차들의 무선 충전 패드 그 디자인에 비해서 뭔가 그냥 얹어놓는 수납 공간 같이 생겼죠. 그리고 캡처 시승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의 디자인이 꽤 독특한데, 캡처는 여기가 이제 허공으로 붕 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붕 떠 있진 않고요. 이 아래쪽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버튼이 있고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쪽 부분의 그 플라스틱, 이게 좀 옛날 느낌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차들과는 달리 컵홀더는 딱 하나만 있어요. 보통 차들은 대부분 컵홀더가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딱 여기에 컵홀더 하나만 있고요. 그 위치도 좀 너무 뒤에 있는 느낌이 있죠. 암레스트는 센터 콘솔 박스를 겸하고 있는데, 이게 높이 조절은 되지 않지만 이 슬라이딩, 이 길이 조절은 돼요. 이게 지금 최대한 길게 뺀 상태고요. 요거는 이렇게 가장 짧게 한 상태. 그리고 요 커버를 열면은 보시는 것처럼 센터 콘솔 박스가 좀 작죠. 근데 차 급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만한 부분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동전을 수납하는 그런 공간 같죠. 그리고 실내의 마무리는 전체적으로 좋은데, 딱 하나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이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손을 베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마무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 글로우 박스는 커버가 굉장히 낮게 내려오고요. 이게 시트가 높아서 커버가 최대한 열렸을 때 이 높이가 더 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 급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깊어요. 글로우 박스가. 요거는 푸조 2058과 약간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그 위쪽에는 이렇게 좀 작은 수납 공간도 있고요. 이쪽 부분의 마무리는 괜찮아요. 그리고 오버헤드 콘솔에는 선글라스 수납함은 없어요. 근데 요즘 신차들 보면은 은근히 그 선글라스 수납함이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운전대는 차 크기 대비해서 좀 지름이 커 보이고요. 그 림의 두께도 조금 굵은 편이에요. 이게 여성이 잡으면 약간 좀 두껍게 느낄 수 있고요. 그 림에 쓰인 가죽은 약간 좀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승용차들과 비교해서 이 운전대의 그 각도 있잖아요. 계기판 쪽으로 좀 더 뉘어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각이 좀 낯설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차가 전기차라서 이 가운데 붙어있는 르노 마크에는 이렇게 파란색 띠도 들어갔네요. 계기판은 10인치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이거 역시도 XM3나 캡처와 거의 같은 디자인이죠. 근데 전기차라서 안쪽에 그 가운데 보여지는 그 그래픽이나 색깔은 조금 달라요. 이 계기판은 크게 3분할이고요. 스포크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이동을 해서 이쪽에 있는 그 정보도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시트는 성인 남자가 앉으면은 넉넉하진 않지만 아주 그렇게 꽉 끼는 또는 작게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시트가 조금 특이하게 그 방석의 길이에 비해서 그 등받이의 그 길이가 좀 더 길어 보이죠. 헤드레스트는 일체형이고요. 다른 시트와는 다르게 그 포지션 자체가 좀 높은 편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육안으로 봐도 저 시트 바닥이 많이 올라와 있죠. 이건 배터리를 바닥에 깔아서 그렇기 때문인데, 그래서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그 시트 포지션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 차로는 굉장히 보기 드문 게 이 시트는 높이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등받이 각도와 요추 조절의 그 다이얼은 저 오른쪽에 있고요. 그게 암레스트 사이에 있어서 조절할 때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요. 대부분의 유럽차는 소형차라고 해도 유리 4개 모두 다 원터치인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운전석만 상하형 모드 원터치입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 용량은 꽤 넉넉한 편이고요. 2열의 도어 손잡이는 히든 타입이에요.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엽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이게 약간 좀 쿠페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2열의 거주 공간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차 사이즈를 감안을 해도 2열 공간이 좁아요. 구형 클리어의 경우에는 2열 공간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 더 좁습니다. 1열과 마찬가지로 2열 역시도 포지션 자체가 높고요. 그 배터리에서 나오는 열과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시트를 좀 두껍게 만들었다가 하는데, 그래서 공간에 좀 더 손해를 봅니다. 그렇게 작은 공간에 비해서 또 2열 시트가 또 그렇게 작진 않고요. 보통 이 정도 급이면은 2열 시트의 쿠션의 길이가 좀 되게 짧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렇게 또 짧진 않아요. 등받이 각도는 꽤 서 있는 편이고, 그리고 1열 시트 뒤를 보면은 대부분의 차들이 그 2열 레그룸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파놨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1열 시트 뒤의 형상이나 2열 시트 사이즈를 보면은 2열 공간 자체를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게 하려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추고 2열에 제가 앉으면은 여기에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이렇게 눌러서. 이거는 뭐 거의 경차와 비슷한 무릎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쿠션의 앞부분이 약간 좀 올라와 있어서 무릎 쪽 이 허벅지 있잖아요. 이게 또 약간 좀 발이 올라오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1열 시트 밑으로는 신발이 들어가긴 하는데 좀 공간은 제한적이고요. 이쪽에는 그 백포켓이 없고요. 이쪽에만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차들은 백포켓 그 입구가 위에 있는데, 이 차는 또 옆에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 뒤에는 USB 단자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쪽의 바닥은 대체로 좀 평평하게 처리를 한 편이죠. 참고로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려갑니다. 트렁크는 당연히 개폐 모드 수동이고요. 저 트렁크 해치가 좀 가벼운 편이에요. 차 사이즈 대비 트렁크의 용량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에 또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예, 전기차의 시동은 거의 비슷합니다. 브레이크 페달 밟고 이 스타트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계기판에 레디라고 떠요. 그러면 이제 주행한 상태가 되는 거죠. 내연기관으로 치면은 이제 엔진에 시동이 걸린 상태고요. 이 차는 전기차답게 에어컨을 끄면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요즘에 전기차는 대부분이 좀 예전에 초창기에 그런 찡하는 인버터 고주파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엔진 소리가 없다 보니까 이 1단 틀었을 때 이 송풍 소리가 이제 가장 크게 들리죠. 전기차니까 당연히 그 진동도 없고요. 보통 전기차 하면은 그 전기 모터의 특성상 이제 초반에 토크가 좋잖아요. 0 RPM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니까. 내연기관과 반대죠. 내연기관은 엔진 회전수가 올라갈수록 토크가 감소를 하는데, 전기 모터는 0 RPM에서 가장 큰 토크가 나오고요. 속도 회전수가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 토크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기차 하면은 초반에 조금만 밟아도 이렇게 훅 하고 나간다,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실제로도 그랬고요. 최근에 나온 전기차들 보면은 요것도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최대한 비슷한 그런 주행 질감을 느끼게 하려고 그 초반의 응답성이 그렇게 아주 예전에 전기차처럼 그렇게 아주 민감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이제 많이 밟으면 대략 한 가속 페달 30% 이상 밟으면 그때는 이제 훅 하고 나가는데,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불편하다거나 이질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반응이 빠르진 않습니다. 이 차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요즘에 나온 전기차는 대부분 그 전기 모터로 구동될 때의 그런 이질감이 굉장히 많이 적죠.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놨을 때 그때 회생 제동 때문에 좀 울컥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게 강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시내에서 좀 가다서다가 잦은 구간에서는 좀 승차감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긴 하지만, 전기차인 걸 감안을 하고 타면은 뭐 그렇게
또는 적응을 하면은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노멀 모드 기준이고요. 여기에 에코 버튼을 누르면은 에코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 에코 모드에서는 그 가속 페달 바로 놨을 때 그런 회생제동 느낌이 많이 순화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속 페달 밟았다가 딱 놨을 때 그런 울컥거림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래서 에코 모드로 하고 다니면은 뭐 거의 차이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운전할 때 그 사방의 시야는 꽤 괜찮아요. 아까 외장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가 그 차 크기 대비해서 전고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도 좀 높은데,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이제 밑에 바닥에 배터리를 깔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 차는 지금 시트 포지션 그 높이 조절이 안 돼 갖고 딱 이 높이로 뭐 어쩔 수 없이 다 다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앞에가 그냥 잘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약간 좀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가 나와요. 그래서 좀 키가 작은 여성분들은 이 차 운전하기 쉬울 것 같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소형 SUV 타는 그런 기분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재본 건 아니지만 요즘에 많은 그 소형 크로스오버 SUV라고 하잖아요. 그런 차들과 비교해서도 이 시트 높이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 얼마 전에 샀던 푸조 2008과 비교해 보면은 그 차와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더 높은 것 같기도 해요. 이 차 시트 포지션이 그 정도로 좀 껑충합니다. 근데 저같이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할 때도 딱 시트에 앉으면은 이 머리 공간이 이게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도 이만큼이 남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그 남성이 이 차를 타도 뭐 위에가 닿는다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하체는 기본적으로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저속에서도 그렇고 속도가 약간 높은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좀 부드러워서 하체의 충격을 대체로 잘 흡수를 하는데, 아무래도 토션빙이다 보니까 이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는 좀 충격이 있죠. 물론 앞쪽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만약에 뒤에 타면은 좀 승차감이 많이 떨어질 요소가 높습니다. 이게 킥다운 시의 반응도 노멀과 에코에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에코 모드인데, 에코 모드에서는 이렇게 40km로 주행을 하다가 속도를 내려고 가속페달 밟잖아요. 그러면은 한 반 정도 이상 밟아야지 이 차가 갖고 있는 제대로 된 출력이 나오고요. 지금처럼 노멀로 바꾸면은 가속페달을 한 대략 30% 이 정도만 밟아도 훨씬 더 강한 힘이 나오죠. 그래서 최대한 끝까지 밟았을 때의 출력은 똑같겠지만 그 운전의 편의성 또는 추월 가속할 때의 그 편의성 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노멀이 좀 더 편하긴 합니다. 오늘은 시승 코스가 전부 시내라서 고속으로 달릴 때 또는 뭐 국도나 이런 데 달릴 때 90, 100에서의 그 소음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힘든데, 뭐 오늘 속도를 최대한 많이 내봐야 60km 정도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생각보다는 그 타이어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통 전기차라고 해도 급이 낮으면은 하체의 방음이 좀 부족해서 속도가 높아졌을 때 노면 소음이 좀 큰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노면 소음, 타이어 소음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SM6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여기 밑에 있는 오토홀드 버튼을 눌러야 오토홀드 대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으면은 오토홀드가 걸립니다. 여기 A라고 뜨죠. 오토홀드가 걸릴 때의 소음은 없는데, 지금처럼 이제 풀릴 때 약간 이렇게 그윽 하고 소리가 나요. 물론 이게 전기차라서 이 소리가 좀 더 잘 들릴 수 있긴 한데, 보통 이제 다른 차에서는 오토홀드가 풀릴 때 이런 소리가 잘 안 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조용했을 때의 얘기고, 지금처럼 시내 주변에 지금 차가 많잖아요. 이럴 때는 뭐 거의 잘 안 들리긴 합니다. 오늘처럼 좀 제한된 환경에서 주행한 것만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행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승차감이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노면이 불규칙하거나 안 좋은 거에서는 당연히 승차감이 떨어지긴 하는데, 대체로 보통 이제 차급이 낮으면은 당연히 승차감에 대한 기대치도 좀 떨어지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면은 좀 승차감이 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행할 때는 이것도 역시 전기차라서 조용해서 좀 더 잘 들릴 수도 있는데, 저 뒷유리 쪽에서 좀 떠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면이 좋은 괜찮은데 방금처럼 약간 좀 울퉁불퉁한 곳 지날 때는 저 뒷유리가 떠는 그런 소리예요. 그 소리가 좀 간헐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타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이제 이질감이 없을 수 있는데 저속에서는 지금처럼 움직이거나 또는 브레이크 페달 밟아서 천천히 멈출 때 좀 소리가 들리잖아요. 가상 소리. 그게 좀 이질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밟을 때 보통 이렇게 반동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도 좀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럽 브랜드의 전기차를 타보면은 이제 모터가 회전수가 막 높아졌을 때 그 소리가 약간 좀 이렇게 엔진처럼 그런 이렇게 가상 사운드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특유의 그 전기 모터 윙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 회전수가 높아졌을 때 좀 엔진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물론 이트론이나 그런 것처럼 아이페이스 그 딱 전형적인 엔진 소리와 비슷한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전기 모터 특유의 윙하는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저 뒷유리 떠는 소리가 점점 자주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올 때는 저 소리가 하나도 안 났거든요. 좀 똑같은 길 가는데 근데 이번에 다시 돌아갈 때는 저 소리가 점점 좀 자주 나네요. 어쨌든 이 사이즈의 전기차가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딱 도심 주행에 적합한 또는 최적화된 그런 패키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행거리가 300km니까 요즘에 전기차 보면 400km 오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들에 비하면 주행거리가 좀 짧죠. 근데 도심을 주로 다닌다 이런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 작아서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좀 무리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세컨드 전기차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역시 뭐 이 차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전기차가 의외로 시내 주행하면은 그 주행거리가 이렇게 많이 안 줄어들죠. 특히 이제 가다 서다가 많은 곳에서는 회생제동이 있어갖고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데 오늘 왕복으로 한 17km? 한 19km 이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 이제 출발했을 때 이게 270 몇 킬로였거든, 잔여거리가. 그래서 지금 거의 도착할 때가 돼서 보니까 그 달린 거리만큼 그 잔여거리가 줄지 않았어요. 이게 아마 시내를 주로 주행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요즘에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를 타봐도 생각보다는 이 잔여 주행거리가 그렇게 빨리 줄어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당연히 여름이니까 에어컨은 계속 틀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 차 가격이 요즘에 비슷한 시기에 푸조 208 전기차 버전이 나왔잖아요. 그 차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 조회의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게 느껴지죠. 예, 이로써 르노 조회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